제주도에 관해서 관심이 몹시 많았는데요. 제주도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 주전공은 사실은 동아시아 해양사 함께 고구려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해양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그런 공부를 했었고요. 당연히 제주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제주도에 관해서 발표를 여러 번 했었고요. 제주도사 편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가치를 의식했고, 두 번째는 항해자 입장에서도 제주도를 몹시 중요하게 여깁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제 이론이 동아지중해 이론인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동아지중해 모델을 설정했을 때 그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제주도였었어요. 그래서 동아지주의 진주라는 용어도 사실은 저와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뗏목 탐험을 실시했었는데요. 82년도에 대한해협을 뗏목으로 건너가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 대한해협을 뗏목으로 건너서 대마도를 거쳐서 쭉 갔었죠. 그런데 그때 처음에 제가 연습한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뗏목을 만들어서 연습하다가 사실은 아직까지 상처가 남았는데요. 이 손가락 두 개를 보면 아직까지도 붉은 흉터가 남아있죠. 이게 81년도니까 거의 30년이 됐는데 이때 아직까지 남았어요. 그때 손가락이 잘라질 뻔했는데 결국은 잘 응급후송돼서 꼬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여기 또 인연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 동아지중해 뗏목 탐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뗏목의 이름은 장보고였었는데요. 중국의 절강성을 출항했습니다. 그래서 산동성까지는 예인을 했고요. 제가 출항 시간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인천서 완도를 거쳐서 제주도까지 일단 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대포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일본 열도로 출발했는데 제 목적지는 규슈 북쪽의 카라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야 항구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죠. 그런데 83년도에도 제가 카라치를 목표로 했지만은 오대열도 북쪽에 도착했고요. 2003년도에도 동일하게 카라치를 목표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고대 항로의 출도착 항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곳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대포항을 출항했는데 7일을 목적으로 했는데 중간에 5번을 중간에 뱅뱅 돌다가 결국 13일째 되는 날 오대열도 서쪽 남쪽에 있는 나루시마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항구라고 볼 수는 없죠. 조금은 마을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바로 그 나루시마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해상보안청이 기다리고 있다가 만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만 안으로 들어가서 정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뗏목을 예인했는데요. 일본서 제주도까지 뗏목을 예인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전시하다가 결국은 제주도에서 처분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제주도는 저에게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가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이효도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역사학자이면서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명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과 연관된 다양한 많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런 관점에서 동아시아 해양 영토 분쟁은 저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죠. 그래서 과거에도 꾸준히 동아시아 해양 영토 갈등 분쟁에 관한 글들을 써오다가 제가 결국은 초기에는 얇은 책으로 냈습니다만 한 4년쯤 되는 것 같아요. 3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동아시아 해양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 이런 제목의 책을 제가 출판을 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효도는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그 전에도 바로 이 이효도 연구에 연관돼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효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구나. 이게 빼기 잘 안 됩니까? 네. 저는 역사를 바라볼 때 또는 사건을 바라볼 때 늘 거시적 관점에서 봅니다. 그리고 범공간적 관점에서 보는데요. 제가 한국 역사학계라든가 한국의 지성계에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는 너무나 좁은 시야, 짧은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효도 문제만 보더라도 저는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그런 논문과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독도와 이 울릉도에 관해서 똑같이 이효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 질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간단히만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용어를 진작부터 써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명의 전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문적 용어로요. 시빌리제이션 쉬프트란 말을 쓰고 있어요. 파워 쉬프트가 아니라 이거는 문명의 전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류 역사 이래 호모사피엔스 이후에 가장 큰 격변기에 달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인류 문명에 대한 그 반성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리제이션. 1991년에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일반화된 용어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당연히 여기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하는 것처럼 제주도가 특히 실감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과 특히 일본과의 갈등 또는 충돌의 문제입니다. 리저널리제이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기를 신대륙주의와 함께 신해양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 쓰고 있어요. 케빈 커틀러 신대륙주의란 말을 제게 한 5, 6년 전쯤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신해양주의란 말을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16세기 이후에 세계 질서는 바로 해양 속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신대륙주의가 있으면 당연히 신해양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해양의 중요성은 더 부각시켜야 되고 그 한가운데 제주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시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아시아적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거시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맥락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시대별로 접근하는데 다른 모든 영토 분쟁도 그렇지만은 제주도 문제, 이호도 문제도 19세기 중반 이후에 세계 질서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공간적으로 제주도 그리고 이호도 문제는 사실은 동중국해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고요.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영토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된 이유, 그들이 영토를 상실했다고 생각하시기는 19세기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사실 살피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있고 미래의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이거 정말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남들을 가르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 국내상을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각을 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유라시아 세계 전체 속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적 관점에서도 보는데요. 그동안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라시아 전체와 우리를 보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란 말을 쓰고 있지 않은데요. 정연하게 몇 년 전부터 학교 내부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동국대학교를 정연했기 때문에 명예교수지만 우즈베키스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사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국립대학에 지금 적을 둔 겁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대륙 유라시아도 이렇게 5개 이상의 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래를 보시면 해양 유라시아의 길이 있습니다. 머린 실크로드죠. 그래서 이 속에 제주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약간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니 왜 오키나와 지역과 손은 없는가? 그래서 제가 실수했군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키나와와 유구, 그러니까 유구죠. 필리핀, 대만, 유구제도 그리고 제주도는 제가 너무나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91년도에 사실 이미 제가 오키나와 제도의 제일 남쪽인 미야코를 갔었고요. 미야코에 가서 발견한 것이 제주도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고인돌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현무암으로 만든 고인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주도의 전형적인 돌다물들은 무덤 형태들이 남아있어서 그 당시 때 신문에 서울에 있는 조선일보에 연재했습니다만 따로 재민일보에도 기사 쓰면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뗏목 탐험을 실시했는데요. 필리핀의 루선섬을 출항해서 유구제도를 거쳐서 제주도까지 와서 다시 여수로 가는 뗏목 탐험을 기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루선섬에 가서 뗏목을 만들고 출발했습니다만 초장부터 제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하고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탐험을 은퇴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물리적으로 강한 힘든 일을 제가 하지 못했었어요. 그만큼 유구와 제주도의 연관성은 중요시 여기는데 이 지도에서는 아쉽게도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지도를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시각을 넓게 가지세요. 그리고 특히 바다는 전 세계 지구랑 연결되는 것이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놓고 볼 때 제주도는 하루 입에 해당할 될 수가 있고요. 또 여기가 영롱한 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위서에 보게 되면은
북이서에 보게 되면은 운자명왕 때죠. 북기에게 고구려가 무엇인가 물건을 기증하거나 수출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부여 지역에서 나는 황금과 섬나에서 나는 가란 봉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섬나를 일반적으로는 제주도로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경에 가는 무엇일까 궁금해하는데 일단 제주대학자들은 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 진주는 워낙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주도는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낸 책인데요. 오른쪽은 역사전쟁이라는 책이고요. 결국 이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강의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축소하겠지만은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영토 분쟁은 반드시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토 분쟁 갈등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역사 전쟁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이호도 문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독도도 그렇고요. 모든 것, 특히 센카쿠 조도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남중국해 또는 제 영어로 말하면 동남아시아 지중해 여러 섬들의 문제도 관계되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식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전쟁이 일어나니까 반드시 역사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인데 동아시아에는 대부분의 영토 갈등 분쟁을 제가 총정리하고 역사적 관점과 더불어서 쓴 책이죠. 여러분 시간 나시면 보고요. 제가 오늘도 이호도 연구에 이 책을 기증을 했습니다만 전자책이에요. 그래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책을 다운받아서 보시고 남들에게 전파해도 좋습니다. 제가 출판사랑 상의를 해서 이런 책만큼은 전 국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세계 질서의 상황을 간단히만 보시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치 군사적 측면이 강합니다. 경제적 측면도 중요한데요. 일반적 상황 속에서는 경제 또는 무역 그리고 문화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 군사적 측면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세계 질서의 변화, 그러면 정치 군사적 측면을 중요시 여기는데 세계 질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핵이란 말이잖아요. 피보트 에이시아. 이거는 오바마 정권부터 시작된 건데 이미 트럼프 이전부터 미국은 아시아로 회귀하고 있었고 이때 아시아라는 것은 동아시아를 얘기하고 태평양 시대의 도래라고 말씀드렸지만 태평양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동아시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동아시아에 핵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중국, 일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 질서의 한 가운데 있어서 이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호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주라든가 우리 민족의 전속을 위해서라도 꼭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문제는 제가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부분은 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2006년도에 후진타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해양대국이다. 중국이 비로소 이제는 내륙국가에서 해양을 지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내륙국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절강서 이남을에서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해양 활동이 활발했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명나라 전기부터 세국정책, 즉 해국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해양은 역사에서 또는 중국의 정치 중심에서 빗겨나 있었고요. 근대 이후에 중국의 해군이라는 것은 청일전쟁 이후에 보잘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후진타오가 해양대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시진핑이가 이미 부주석 시절 때 신용대국 관계를 요구하면서 다시 2013년도 7월 달에는 중국은 육지대국이다, 해양대국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놓친 거예요. 중국이 이런 선언했을 때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것이고 전력을 추구하는 건데 우리는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국가는 멸망해도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러나 국가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내부의 백성들이 삶이 문제라는 거죠. 늘 그렇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망했어야 된다는 게 제 역사학적으로 제 확실한 주장이에요. 나라는 멸망해도 돼요. 그러나 백성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는 말 그대로 중국, 즉 후진타오가 중국몽이란 말이 아직 나오기 직전인 일이지만은 말 그대로 1대1로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거 여기 직접 연관이 돼 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한때는 1대1로 전략에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특별히 저를 학교로 찾아와서 저희 연구실과 학교 전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연관돼서 인터뷰를 일본의
중국의 CCTV에 뉴스 시간에 내보낸 적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여러모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실크로드는 9월 달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원벨트 전략이죠. 그리고 다시 자카르타에 가서 원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 다시는 2013년도 5월 달 그리고 8월 달 제가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했는데 국내 실크로드입니다. 경상북도가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중국 지역에 가서 15일간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면서 차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많은 행사를 기획했었는데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 어려움 속에서 약간의 충돌도 있어서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저는 중국을 넘어서 실크로드 동쪽 중앙아시아 동쪽 끝에서 자동차를 타고 터키까지 쭉 횡단했었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외무부하고 코레일 주최지만은 결국은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서 모스크바를 거쳐서 베를린까지 24일간 기차를 횡단했었는데 이거 전부 다 실크로드 즉 유라시아 세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다는 여러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중국은 그 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를테면 국제 타자개발은행이라든가 특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당히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히 넘어갔지만 이거 사전 적정이면 아셔도 여러분들이 국제질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AIIB 치게 되면 왜 설립됐고 그 당시에 심지어는 영국까지도 중국이 주도한 이 은행에 참여했을까 등등의 것들을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전략이 선언됐을 때 초기에 중국 사람들이 만든 지도고요. 오른쪽은 그 이후에 만든 거지만 최근에 일련의 보도에 따르면 1대1로 전략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추진이 안 된다.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거시적으로 봤어야 되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화면을 보니까 비교적 젊은 분들인데요. 젊은 분들은 이런 거시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세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한반도 잘해야 중국, 일본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이렇게 크게 보니까 앞에 위에서 보는 원벨트 전략은 대당 제국의 부활, 역사입니다. 그리고 원로드는 즉 일로 전략은 정화의 원정대. 이게 모델이 되거든요.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제주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발전 전략, 문화,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도 제주도 역사 속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 예전부터 동아지 중에 물류 또는 항해 거점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현대사의 그 아픔, 그 다음에 근대사,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걸 가지고 제주도 전 역사를 기점은 곤란하죠. 여러분들은 너무 슬픔, 희생 이런 데에 많이 젖어 있는데 제주도가 역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시대도 떠올리시면서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좀 밝고 환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네. 중국의 군사력 팽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제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중국인들의 제주도 진출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거든요. 한 예만 말씀드릴게요. 일본과 러시아가 결국은 충돌해서 러일 전쟁까지 갔는데요. 본격적인 충돌하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산 지역에 러시아의 민간이 집 한 채를 사려고 하는데 일본이 그걸 끝내 막아냅니다. 왜냐하면 집 한 채가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민간이 집 한 채를 샀는데 일본은 그것을 결국은 압력을 넣어서 취소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주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전라북도죠.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항해 또는 서해 여러 섬들, 경렬비열도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라는 것. 그리고 중국 해군력은 막강하게 확장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원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938년 중일전쟁이 있을 때 대아시아주의를 주장했을까? 일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양 공영권을 잘 모르더라고요. 학자들도 잘 몰라서 저도 깜짝 놀래고 신문에 저 연재할 때도 반론을 편 적이 있는데 일본은 남양 공영권이란 이론도 주장하는데 남양이란 것이 어디겠습니까? 남쪽 바다니까 남태평양이에요. 사우스 파시픽이죠. 일본은 그렇게 이미 이 시기부터 거대한 그랜드 디자인하면서 정치를 이뤄갔던 거고 결과적으로 불행으로 끝났지만 일단 일본이 큰 나라가 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낙하선의 야시를 거쳐가지고 2020년도에 와서 아베 신조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일본이 더 우리가 표현하는 극우 아니면 일본으로 봐서는 보다도 차주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일본의 무장이 공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이즈모급의 이 헬기가 완벽하게 착륙할 수 있고 조금 지나면은 전투기도 착륙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허락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당시세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는데 역사학자는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단 한 번의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근대 이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고종 때도 순조 때도 마찬가지고 광해군 때도 꾸준히 그래서 역사에 등장한 것이죠. 유럽으로 가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전 인구의 반씩 죽습니다. 도시의 반이 죽는 경우도 있고요.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정책을 살펴봤는데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방행의 자유작전을 수립해서 독립적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디카플링의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러시아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국동으로 진출했었고요. 국동으로 진출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과 충돌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목적은 첫 번째는 유럽이지만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이 지역이고요. 세 번째는 극동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극동 지역 자체가 세계 핵이 되니까 러시아로 봐서는 당연히 여기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들의 인식이 못 미치는 것뿐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들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뿐인데 푸틴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꾸준히 러시아는 이 지역 진출을 추진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간 파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러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극동, 특히 우리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많겠습니까? 오죽하면은 한반도가 분단되는데 미국과 중국입니까? 미국과 소련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주목도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호들을 둘러싼 한중간의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40분밖에 없어요. 제 말이 좀 빠르죠? 1시간 동안에 말씀을 다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가 되고 PPT 파일을 제가 놓고 가니까 또 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한 것은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갈등 또는 분쟁적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왜 갈등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영토 충돌 그러면은 지금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독도라든가 이호도도 영토 충돌 지역이 되거든요. 저는 그건 싫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역시 이 땅에 사는 그리고 이 지역의 학자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사실에 입각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진정이거든요. 독도는 역사학자로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영토임이 분명합니다. 그건 제가 따로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국제학 수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국제적으로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했고요. 저도 물론 책이 있습니다만 이호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거는 우리 것이니까 중국이 시비를 거는 갈등적으로 보는 거죠. 나머지는 충돌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듯이 독도 그러면 영토 충돌이 아니라 영토 갈등 지역, 이호도도 갈등 지역이라고 보는 건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중요해요. 혹시 특별한 자리에 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호도를 놓고 한중 간의 영토 충돌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영토 갈등이 발생한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일 간에 독도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한중 간에는 간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호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경열도 문제가 있고 중국이 추진하는 서해 내해와 인레드 시죠. 내해와 전략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간에도 영토 갈등 또는 충돌이 있습니다. 러시아 간에도. 두만하고의 녹든도거든요. 녹든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러시아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선 땅이었었고요. 얼마 전에 이순 장군이 한산대 대첩한 날짜가 있었는데 이순 장군이 초기에 근무하던 곳이 녹든도입니다. 녹든도 중요한데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됐고 그리고 이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북한과 러시아의 문제에 의해서 현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 즉 조도죠. 제가 센카쿠란 말을 늘 먼저 쓰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는 중국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 섬들은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센카쿠를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중일 간은 센카쿠 즉 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본과 러시아 간은 북방 4개 도서 즉 남쿠릴열도 4개 섬의 문제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관심 많습니다.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관심 많듯이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타키심에 관심 많고 또 하나는 이 북방 4개 도시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홋카이도 이런 데 가면은 여기에 연관된 다양한 박물관도 있지만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에게 여기 남쿠릴열대 4개 섬은 우리 영토다. 이걸 주치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만큼 영토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이거 정말 많죠. 저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토 갈등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심각하게 전개될 곳은 어디인가?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죠. 예전엔 중국이 아시겠지만 1842년 이후에 이미 나락으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영토를 빼앗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858년도에는 흑룡강 이북의 60만 평을 러시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중심으로 해서 40만 평은 약간 관리적으로 했지만은 1860년도에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그 위에 100만 평은 완벽하게 소련으로 러시아를 뺏긴 거고요. 그게 지금 소련을 거쳐서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국이 허약하게 짝이 없었던 시절에도 막강한 소련을 상대로 해서 전투가 벌어졌었죠. 이게 바로 진보도 사건, 다마스키스 문제예요. 치밀하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할 만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은 중국이 당연히 연해주를 수복하려고 합니다. 100만 평입니다. 특히 연해주 일대 40만 평은 동해로 나가는 출구예요. 당연히 중국은 러시아와 충돌하면서 영토의 일부라도 찾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동해로 출항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두만강 하구의 24km 정도 구간은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 협의하에 중국이 일정한 부분 활동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해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절치부심하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낮은 선봉지구 진출을 서두르고 거기에 대한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중국이 동해로 진출한 거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낮은 선봉 문제는 남북 간의 평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미국, 일본 다 중국의 낮은 지구 진출을 나름대로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또 동남아 지중해로 오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남아 지중해란 말씀드렸죠. 제가 베트남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남중국해란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연하죠. 저는 동아시아 전체를 동아 지중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츠해를 동북아 지중해로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남중국해는 동남아시아 지중해로 보는 거죠. 그 용어를 남중국해로 쓰는 한 그 바다는 중국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하는 거죠. 동남아 지중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객관적이니까 중국, 그 나머지 6개 나라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 사용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이 특히 예민하게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용어를 통해서 역사 왜곡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 예를 들죠. 갈레노비치, 갈레비루치. 이게 러시아 발음이 참 힘들어요. 러시아 유명한 영토 문제 전문가거든요.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지도를 통한 공격을 한다는 뜻이에요. 지도를 통한 공격.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어떤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중앙 핵심부에서 멀리 반주변을 거쳐가지고 주변을 거쳐가지고 처음은 외곽 아웃사이더까지 있는데도 이럴 때만 캄차카에 예전부터 캄차카라든가 아니면 사인이라든가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중국의 당나라랑 교류했었거든요. 고구려랑 당나라랑 전쟁을 벌일 때 캄차카 그리고 사인에서 사실 벌여요. 그만큼 국제관계는 굉장히 넓고 리버럴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런 지역을 일단 자기식의 명칭을 부여합니다. 자기식의 명칭을 부여하고 관리를 파견합니다. 실제로 파견하는 건 아니죠. 명칭만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허구로 만들거나 왜곡된 지도를 갖고 또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고대가 아니라 근대 이후도 자행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학자가 지도를 통한 공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이건 해군에서 만든 자료인데 2018년도의 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해양에서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군사력 비중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제가 필요하시면 비오더그에 직접 이 파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작성자랑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한 한 많이 보급하겠다. 자, 한중간의 갈등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도 문제인데요. 이것도 저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한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그때 간도 문제를 하나의 카드를 주고 있으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일부 언급합니다마는 국제법학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전체는 아닙니다. 국제법의 영토 문제는 시효상 100년간 이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논리라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됩니다. 모든 영토 갈등 분쟁의 시효는 다 150년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그런 논리 가지고 이를 제기하면 또 다른 나라와는 본인 그 나라가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똑같은 예죠. 일본도 똑같은 예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100년 시한을 넘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다면 나중에 이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고 중국도 그러니까 구이면 동북공정 속에서도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고구려라든가 발해라든가 이런 역사 왜곡 외에도 간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동북공정이 사실은 저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역사전쟁이라는 책이 2004년도 봄에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동북공정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2003년도 11월 달이고요. 2003년도 11월 달 첫 세미나에 우리가 회의를 주최하면서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동북공정은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고구려 문제는 도덕 아니고 정치 문제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신중화 제국주의란 말을 그때 쓴 겁니다. 그만큼 동북공정은 실제 연구 주제를 보게 되면 영토 문제라든가 그리고 간도 문제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는 역사를 낭만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또는 자주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데 역사는 실제적인 이해이고요. 생존 그 자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실 때 역사는 우리 민족의 자의식을 자존심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일본, 중국이 왜 그렇게 주변국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도 국익의 손실을 가져오면서까지도 역사를 왜곡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자주적인 역사 운영을 못해온 거예요. 그리고 강국으로서의 역사 또는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이죠. 자, 이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고 또 여기는 이어도 연구회고 저보다 이 부분에 가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제가 지난번에 와서 첫 번째 발표할 때도
그리고 당연히 제가 쓸 책에도 보면 이호도 연구를 비롯해서 연구자들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약간만 언급했습니다. 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호도 문제 개괄은 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의 것을 제가 수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다만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제 몇 가지 이론을 덧붙이는 것뿐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호도 이런 문제 다 아시죠? 지금 제 옆에서 이 선생님이 계시는데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데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이호도의 위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호도 연구의 사무실 들어오면서 제가 몰랐던 것을 몇 가지 알았고요. 얼마 전에 이성준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도 석지명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이것도 제가 알았습니다. 이호도 종합기지에 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애국자다. 지금은 키오스트림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설치한 건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봅니다. 보나마나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늘 그렇거든요. 이렇다면 미국에서 대서부철도가 만들어질 때도 반대를 했어요. 파나마 문화는 정말 어렵게 해서 미국이 건설한 겁니다. 그런데 건설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난 국익을 가져왔어요. 이거 했을 때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호도의 날을 제정하는데 당연히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외교부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그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이 있으니까 정부가 못하게 되면 민간인들이 적극적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또 그런 시기예요. 정부의 발언이 아니라 이제는 비정부기구 아니면 탈중심적 체제 속에서 시민단체라든가 민간인들의 발언도 국제법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 과학기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애국자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반열에 오시길 기대합니다. 얼마나 보람차겠습니까? 자,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요. 2012년도 이후에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왜 정확히 기억하냐면 2012년도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필리핀에서 뗏목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팍팍 들어오는 거죠. 제가 통과는 해역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국가해양국장이 이호도는 중국의 관할 해역에 있다. 그리고 감시선과 항공기가 정기 순찰할 수 있는 범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날 외교부의 대변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시행자원은 이호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해양 영토화 작업을 추진했구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전부터도 관심을 가졌고 했지만 이때부터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양보해야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정말 중국에 굴복하면서 양보하는 안이 있더라도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우리 입장을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2012년 3월 달에 저는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동중국해 문제, 즉 센카쿠 조도 문제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저 궁금한 거죠. 오키나와죠. 유구제도, 즉 오키나와가 1971년도에 미국에서 일본 반환됐거든요. 조약이 맺어지고 72년도에 실행이 됐는데 이상하게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안 해요. 이때 중국이 만약에 센카쿠 조도 중중국해 그렇게 되면 이호도 문제까지도 같이 중국을 끌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사평 정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좀 궁금하게 생각해요. 중국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중국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중국, 일본 위정자들의 차이점이 있죠. 절대 중국이나 일본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 얼마 전에도 지금 시진핑이 주관해서 북대화해가 끝났지만 북대화해를 통해 가지고 향후 50년까지는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석을 위해서 당연히 그 전에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참 불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상하게도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로 센카쿠 문제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들의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이호도 문제까지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 어선이 동원되고 있죠. 이때 민간단체라는 것은 몇몇 연구자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민간 어선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북쪽의 육지에 있어서 변경군처럼 실질적으로 군사 무장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제대로 규명이 안 됐는데 이제는 미국도 본격적으로 규명을 시작했고요. 몇몇 연구자들이 제가 만나봤지만 이제는 연구 시작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제주도 앞바다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출현할 것이고 이호도에도 당연히 이들이 이호도를 둘러싸고 뭔가 모종의 데몬스트레이션 내지는 우리적 충돌을 야기시킬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계시는 특히 어민 여러분들, 사실 어인이란 말이 맞는데 어민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바다의 연관이 깊어요. 저는 원양항해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바다에서 생활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항해를 많이 했고요. 진짜 항해를 많이 한 겁니다. 정말 먼 거리를. 그리고 제가 뗏목을 항해할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뗏목 항해할 때는 반드시 한 번 내지 두 번 아니면 세 번까지도 태풍을 맞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제가 항해하는 계절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피해도 저희는 대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풍을 그대로 맞으면서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도시에서 아니면 농민들이 토지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물에서 여러분들의 생활과 생명, 생존을 전부 다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답을 하셔야 돼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분들 특히 바다와 연관된 항해인들이라든가 또는 어인들, 어민들은 거기에 직접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생활 공동체거든요.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사람들이 때로는 싫어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중국 역사 근거는요. 실질적인 논문에 8가지 근거가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일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2개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고대에 관한 거죠. 동해 바깥에 큰 대왕 가운데 산이 있는데 명활 그리고 기천소산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엔 바로 이것을 하나의 근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처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소암초 같은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궁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실은 모르거든요. 이게 BC 475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실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일단 산해경을 이렇게 BC 5세기로 본다 할지라도 이때 있었던 대왕지중이라는 것에 있는 자그마한 기록을 갖고 이것이 좀 곤란하죠. 그리고 이 시기의 동해는요. 제가 역사학자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국인들에게는 동해, 즉 동중국해가 아니라 발해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산해경의 배경도 그렇고요. 그 시기 역사의 무대가 바로 발해 주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동쪽, 동해는 발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더 벗어나봤자 황해 북부 바다예요. 그런데 이거를 끌어들이는 거 보니까 얼마나 공색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더 아는 거죠. 일본 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이유는 일본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일본은 작은 나라래요. 아니 일본이 왜 작은 나라입니까? 남한의 육지 면적은 4배가 되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제발 일본을 생각하세요. 우리 남한보다 4배가 큰 대국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보시죠. 약 450만 평방킬로미터. 일본은 바다가 영토가 되는 1994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을 보세요. 이게 바로 일본이 말하는 남태평양, 사우스 파시픽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완전히 포위되어 있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홋카이도 있죠. 그다음에 사할린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카쿠, 오키나와 제도가 타이완 바로 옆에까지 가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완벽히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을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일본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일본이 몰락하고 있다는 섣부른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도라는 글자 보이시죠? 저 같으면 동해 글자 저기다 안 봐요. 더 북쪽에다 놓지. 왜냐하면 동해는 한국 사람들은 두만강 아니면 블라디보스톡 더 보시는 데가 대피터지점만이거든요. 그 아래쪽을 독도로 보고 있는데 그건 일본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그러면은요 저 끝까지 갑니다. 사할린
바로 옆에 니콜라이프스 항이 있는 데까지로. 여기를 일본 사람들은 일본해를 보고요. 특별히 타타르해는 미야코 해협이라고 말을 붙여요. 아니, 마미야 해협이라고. 마미야 린조라는 일본의 지리 탐험가 이름을 붙여서. 근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거라 그러면서도 정작 독도의 범위를 모르고 있어요.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목소리 높인다고 괜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독도의 범위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지 일본과 논쟁을 벌일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큽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안중근 갈등의 배경을 보니까 첫 번째는 정책 배경인데 군사적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까디스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까디스하고 중국의 동중국의 방공 12월 구역이 있어서 겹치기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제주도 쪽 뭐 수시로 넘어오죠. 이제는 독도 지역까지, 독도 해역까지도 중국의 항공기들이 그대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습관적으로 방치하고 있어요. 참 잘못되는 겁니다. 되는 때마다 그때마다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중국과 문제가 생길 때 근거 자료가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곤란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힘들더라도 넘길 때마다, 그리고 국방부가 모으는 겁니까? 대변인이 힘들 때마다 올 때마다 한 번씩 브리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전 세계에 알게 되고 자료가 축적됐을 때 나중에 우리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방공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도대체 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흥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반의 자디스 문제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요도 문제도 사실은 지금 경제적 배경 문제 다 아셨으니까 넘어가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보면 7강과 연관된 겁니다. 제가 이 비화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7강구가 우리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지금 내년쯤 가게 되면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독특한 단 2명의 외교부 직원이 그들의 애국적 발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제법상의 맹점을 이용해서 우리 것에 유리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협상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7강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중국도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고 그럼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호도 문제는 이제는 단순한 이호도 문제가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와 연관된 것이죠.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 보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개 가져왔는데 당연히 제 자료가 아니죠. 그냥 생략했습니다. 출처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거 많은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때 김대중 정부 때 일본과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일단 독도본부라든가 신용화 선생이라든가 몇 분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또 국제법 전공자라든가 이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항해를 한번 했다라든가 상륙을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역사적 근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19세기 중반까지는요. 특히 오지 같은 경우는 서구의 탐험가나 지리학자나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 거기에 발을 디딘 것으로 해서 영토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강제나 강제적으로 세금을 받았을 경우도 나중에는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이거 어려워요. 제가 일부러 지금 현재에 보이는 부분들을 해서 중국의 입장을 보는 건데요. 강병철 씨의 글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이 이호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하는 것은 저항 개발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동중국해죠. 여기는 한중일 세부 모두 겹쳐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호도 문제에 관해서 중국은 한국의 간섭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욱 씨의 논문인데 여기 보면 중국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남의 것에 손을 대려는 불법 행위라고 중국인들이 규정을 지으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지금도 이럴 정도인데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한국의 군사력 내지 해군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부자 충돌이 야기될 때 군사력이 중요할 때 특정한 계기에 그때 중국의 해군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국제법학자라든가 해군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잖아요.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과거에 이런 사실들이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과 그다음에 국가, 정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예외 상황이 있는데 왜 예외 상황을 염두에 두질 않죠? 점이죠. 자, 이어지 성격과 우리 역사 위치인데요. 이제 제 이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면 제가 이어대연구 사무실 들어오면서도 최고의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신숙주 해동제국기 얘기가 있고요. 표열에게 백해라는 표현 나온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겁니다. 제가 통과한 거예요. 이건 1997년도에 중국의 절강성을 출항했죠. 오른쪽 보면은 항해도가 있는데요. 여길 출항해서 오는데 결국은 여길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크타라 록을 통과하게 돼요. 이때 우리 4명이 탔는데 1명이 요트 타는 사람이지만은 흑산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어부들이 동중목표를 작업 나갈 때는 꼭 이 암초 얘기를 얘기한다. 제주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이 바로 위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제주도 사람들이나 흑산도 사람이라든가 한반도 서남해에 있는 모든 어부들은 이 암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왜 알고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과 그리고 마지막에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권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요. 신이론이죠. 생활권. 저는 이를테면 어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해자 입장에서 볼 때 이유도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항해자나 어업자 입장에서 볼 때 여기는 생활권 개념을 적용하자. 이게 독도도 똑같이 적용해요.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모자 관계를 보는 거죠. 당연히 울릉도 사람들에게 독도는 그냥 앞바다에 있는 앞섬이에요. 멀고 가까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들이 하루 거리니까. 이틀 거리 상관없어요. 그들이 가장 좋은 어장이 거기인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호도를 보면은 어업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업권 문제가 들어가 있고 항해권의 문제는 항해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인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항해를 했기 때문에 시인거리를 늘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뗏목으로 바다를 항해할 때 어디까지가 이 시인거리에 해당하는가 이걸 늘 계산하는데 당연히 제주도도 시인거리 계산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과거 논문 쓸 때 그런 거죠. 그랬을 경우에 제가 늘 뗏목 할 때 높이를 약 마스터 7m로 해당한다면은 시인거리가 약 100마일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은 이호도에서는 제주도를 한라산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날씨가 좋은 날에. 그러니까 전 근대시라든가 고대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도둑 말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제주도 사람들이 어렵게 항해해서 갔다 할지라도 날씨만 맑으면은 눈으로 목축을 하면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 외에 구름도 보죠. 물 냄새도 보죠. 당연히 물 냄새 보잖아요. 물 색깔도 보면서. 그래서 육지 사람들, 즉 국제법을 전공하는 육지 사람들과는 달리 해양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호도는 먼 거리가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의 제주도 어민들의 그냥 생활복이라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생활권 이론을 제가 쓰는 거니까. 정리해드리니까 이렇죠. 이호도와는 제주도와 모자 관계다. 생활권은 제가 두 가지를 구분했는데 어업권, 항해권,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어업권이고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항해권이에요. 그래서 약 150km 떨어진 이호도에서는 제주도를 볼 수가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렇듯이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삶 속에 있을 수 민요라든가 또는 설화 속에서 늘 이호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뭐래도 그냥 우리의 삶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호도를 이렇게 생활권이라는 개념 속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촉하다 보니까 시간이 1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맨 밑에 보게 되면 동아지중해 중액 조정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 지도에는 없는데요.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기 있군요.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그동안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육지 중심으로 봤습니다. 이게 육지사관, 대륙사관이고요. 만주를 지향하는 분들은 대륙사관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해양사관이라는 말은 일본인들이 사용했지 실질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공식적으로는 역사학계죠. 역사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90년대 후반쯤 되는 것 같아요. 전국 역사학대에서 우리 역사는 해양사관으로 볼 필요가 있다를 발견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즉시 제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해륙사관이에요. 맨 밑에 보시면은 우리는 반도사관 또는 대륙사관, 해양사관을 넘어서 해륙사관을 갖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반도와 대륙이 우리의 역사활동 무대였었고요. 바다도 역사활동 무대였거든요. 그렇지만 역사를 바라볼 때는 유기적으로 같이 통일적으로 가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륙사관인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과 연관이 깊어요. 육지 사람들은 바다 사람들과 연관이 깊은 겁니다. 비록 제주도와 그리고 평양 지역과 그리고 지반 지역과 더 북쪽의 길림이라든가 더 북쪽 부여 지역과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역사 공동체, 정치 공동체니까 생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문화를 이룬 데다가 물건들이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바다라든가 섬만 똑 떼놓고 생각해서 안 되고 대륙만 띄우는 안 되고 전부 다 유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향한 이론은 해륙사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반도란 용어는 일본인들이 만든 조선반도란 용어를 우리가 수정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인들이 조선반도란 용어를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도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적 숙명론이라는 용어를 만든 겁니다. 대륙에부터는 반도적 존재이기 때문에 늘 4대 사관을 들 수밖에 없고 역사를 주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필승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거기에 동조한 게 우리나라 지성계고 역사학자들인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배를 타고 북해까지 왕복했어요. 진해 출발해가지고 제가 지중해 2번 통과합니다. 북해도 들어갔다 왔는데 제가 본 게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리스 반도도 그렇고 이베리아 반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이태리 반도를 보면은 바다 한 가운데 있는 반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양의 진출 거점이 되는 거죠. 그들이 지중해 문명의 주인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반도는 바다를 못 나가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해양 활동에 관해서 배우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지만 그런데 일본인들이 가르쳐 준 거는 우리는 해양 활동이 없었던 그리고 바다에서 포위된 반도라는 것이죠. 이거 시각 교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은 선사시대부터 해양 활동이 매우 활발했고요. 저는 중국 해양 활동 능력이 뛰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부분이 있죠. 동중국해 쪽에서 대만 아래로부터 해가지고 동남아시아를 통해 가지고 인도양까지 가는 쪽은 중국 해양 활동력이 뛰어나요. 이미 진시황 때 수마트라까지 진출하고요. 전환시대 때 후한시대 때까지는 그냥 지금 오늘날 말하는 아랍 지역까지 갑니다. 물론 당연히 거기서도 오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동아시아 지중해 바다는 우리의 바다예요. 일본이 해양 활동이 활발했다고요? 그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랫동안 소개한 것에 불과하죠. 제가 단호히 얘기해요. 해양에 관한 동아시아에서 나만큼 많은 논문과 책을 낸 사람이 어디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자는 학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일본 학자들에게는 제가 중학자들에게도 당연히 반박합니다. 국제학술도 반박합니다. 제가. 일본 그렇잖아요. 13세기 후반부터 외구가 이 동아시아 바다에 등장하고 특히 소위 말하는 황해, 우리 말하는 서해 지역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는. 우리의 바다입니다. 일본의 견당사들을 가지고 일본의 조선술 항해술이 당시 통일신라보다 뛰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에 어긋나요. 제가 그능합니까? 일본 측의 사료와 일본 측의 연구 성과를 같이 가지고 제가 검증해 나가지. 당연히 우리의 바다고요. 특히 발해는 제 개인적 역사학자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장복으로 비롯되는 통일신라의 해활동 능력보다는 발해 해활동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이건 제 주장이에요. 제가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죠. 언제든지 저는 모든 면에서 다른 학자들의 논박을 원하거든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동아시아 지중해 바다는 우리의 바다였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다만 외구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건 제주도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기 빠졌는데 다른 지대에 있어요. 아주 초기 지도예요. 보면은 제주도는 보통 쭉 요동반도에서 서안만을 통해 가지고 경기만을 통해 가지고 전라남도를 통해 제주도 연결된 걸 생각하시는데요. 고산이 유적에서 자꾸 발견되지만은 먼저 연결된 건 동해안 루트입니다. 그래서 연해주 북부 지역부터 연해주 남부를 거쳐서 흔히 말하는 동항하고 서포행 유적지, 그다음에 쭉 남쪽으로 내려서 양양, 오산리, 강릉, 그리고 울산 서생포, 부산 동삼동, 그리고 제주도 고산.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주도는 바다가 생긴 이후에는 서쪽보다는 동쪽 바다를 통해 가지고 먼저 사람들과 문화가 들어왔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부산 유적을 통해서. 그리고 당연히 일본 열도와도 교류가 일찍부터 이루어졌어. 그래서 동아시아 바다에서 우리는 일찍부터 해양 활동이 활발했다. 그리고 제주도는 아주 일찍부터 해양 활동이 활발했으니까 만년 전부터 이미 이 제주도에는 인간이 건너와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 지중해에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코어 역할, 경제적으로는 허브 역할, 문화적으로는 인터체인지 역할, 그리고 지심학적 제가 만든 용어거든요. 지오멘탈로지. 여기는 정치의 심장 역할을 했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그리고 제주도는 독특하죠. 동아시아에는 모든 물길이 모이는 것은 제주도밖에 없어요. 세계의 모든 물길이 모이는 것은 제주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지역과 일본 지역이 교류할 때요. 중국이 주로 일본인들이 교류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제가 뗏목으로 출발한데
영파 앞바다의 주산군도거든요. 여기인데 바로 여기예요. 영파. 그러니까 여기를 했을 때는 강법상 일본 열대 5대 열도를 도착하거나 휴식 북부로 도착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주도 해역권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흔히 말하는 소위 삼국통일전쟁 마지막 단계 신라와 백제, 신라와 당나라 이런 전쟁 과정 속에서도 탐나가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그 직후에도 탐나를 경유해서 일본의 사신들이 중국으로 교류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과거에는 제주도가 동아시아 지중해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해양의 시대잖아요. 더군다나 이제는 또는 물리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문화의 시대잖아요. 제가 어제도 저는 오면 그냥 바로 올라갔는데 어제는 오랜만에 좀 레트해가지고 제주도권을 돌았는데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좋은 면도 있고 물론 제가 싫어하는 면도 있지만 제주도가 문화의 섬으로 탈바꿈한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세계에다가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라든가 특히 일본 문화 이거를 수입해서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우려내는 제주도 문화의 독특한 성격을 창조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셔야 돼요. 제주도에 계셨던 분들, 제주도에 내려와서 경제적이라든가 혜택을 받은 분들은 전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주도에 있는 많은 박물관들 제가 몇 개 갖고 좀 이따 또 갈 거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문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네이션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추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제주도만의 독특한 세계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육지 사람으로서 책임감 없이 쉽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